2025년 서울의 33평 평균 아파트값이 14억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을 사거나 전세 대출을 받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세 들어가려면 보증금 절반은 은행 돈이고, 집을 살려면 3억에서 4억 대출은 기본이 됐죠. 사업 자금도 죄다 대출입니다. 우린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내가 대출을 갚아 나가면 반드시 누군가는 내가 진 빚보다 더 큰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경제는 빚이 있어야 소비와 투자가 유지됩니다. 기업이 대출을 받아야 투자하고, 가게가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사고 전세를 구합니다. 이 빚이 수요를 만들어서 경제가 돌아가요. 만약 모두 빚을 줄이고 저축만 한다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기업 매출이 줄고 고용도 줄죠. 이걸 저축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즉, 대출 문제는 단순히 내가 집을 사고 싶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말이죠. 누군가의 빚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도록 설계된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묻습니다. 이번에 네가 대출금을 갚으면 누가 다음에 빚을 질래?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무섭게 설계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대출 없이는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지 말이죠. 우리 경제는 빚으로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택 구매나 전세, 사업 자금의 생활비까지 모두 레버리지죠. 즉, 남의 돈을 끌어다 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이게 멈추면 소비가 멈추고 경제가 바로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제로 빚을 내야만 소비를 유지합니다. 내가 빚을 내서 집을 사면 그 돈이 매도인의 예금이 되고, 그 예금은 또 다른 사람의 대출 자원이 됩니다. 즉, 돈을 갚으면 갚을수록 더 빚이 생기는 악순환 구조가 발생하는 거죠.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부채로 성장하는 경제는 상환을 위해 새로운 부채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라도 더 큰 빚을 만들어야 하는 끝없는 부채의 의존성이 바로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은행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신용을 창출해내는 곳이죠. 예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지급 준비율을 활용합니다. 한국의 평균 지급 준비율은 약 3.5%인데요. 만약 은행이 1억 원을 예금 받으면 350만 원만 은행에 준비금으로 놔두고 나머지 9,650만 원을 누군가에게 대출해 줍니다. 이 돈이 다시 다른 사람의 예금이 되고 또 대출로 나가죠. 이걸 반복하게 되면 신용승수가 작동해서 이론상으로는 약 28배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1억 원의 예금은 28억 원의 대출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불어난 돈은 실체가 없는 유동성입니다. 종이 위의 숫자죠. 그러나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에요. 그리고 이 유동성은 더 많은 빚을 만들어야 유지가 됩니다. 물론 조지프 슌페터가 신용은 혁신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본질적인 힘이라고 했지만, 이 시스템이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경제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특히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대출이 쉬워지면 수요가 폭발하죠.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오른 집값은 담보 가치를 키워서 더 큰 대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다시 수요를 부추겨요. 이 순환은 멈추지 않고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립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니에요. 설계된 신용 팽창 구조죠. 부동산, 전세보증금, 상가권리금, 주식까지 이 모든 시스템에서 인위적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신용 팽창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자산이 부를 집중시키며 가격 체계를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큰 빚을 내야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합니다. 이자와 원가가 오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리고, 생활비가 오르면 노동자는 임금을 더 요구하고,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다시 가격을 올립니다. 이게 끝없이 이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의 메비우스 띠죠. 이 신용 창출 구조는 단일 은행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서로 긴밀히 얽혀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그 돈은 집주인 B은행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은 B은행의 새로운 대출 기반이 되죠. B은행은 C회사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고 C회사가 D은행에 예금하면 D은행은 그 예금을 또 E에게 빌려줍니다. 이렇게 은행들끼리 돈이 돌면 지급준비율로 인한 유동성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사슬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유동성이 증발하고 바로 부채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거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자산 가격이 붕괴합니다. 이건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이자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고 선택해온 경제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우린 더 잘 살고 싶었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대출이 가능해야 소비가 늘고 투자가 커지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은행은 신용을 창출하고 유동성을 증폭시켰죠. 이는 혁신과 기업 투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계속 빚을 갚아야 하고 또 새로운 빚을 만들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자는 그 구조를 멈추지 못하게 압박합니다. 담보 가치는 오르면서 더 큰 대출을 정당화하고 그 결과 자산 가격은 상승하고 소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됐죠.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른 채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냐,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냐 라고만 불평만 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다르죠. 이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 이용합니다. 자산을 소유하고 레버리지를 관리하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전략을 고민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진짜 룰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피할 순 없지만 그 위를 타고 넘어설 순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제압한다는 건 이익을 보는 쪽에 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멈춰서서 당할지 아니면 그 흐름을 넘어설지. 오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댓글은 방향을 잡아주고 구독은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알아가는 중입니다. 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